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식적으로는 1회가 되겠습니다. 그 EAIDU 발음이 늘 어렵지만 교육 정보라든가 AI 관련해서 정보들을 좀 일주일에 한 번씩 정리해서 드리는 웨비나인데요. 오늘은 제가 첫 시간인데 뭘 할까 하다가 어쨌든 제가 이제 20년을 입시판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시작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주 나오게 될 얘기들이나 뭐 입시 뭐 용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간단한 이제 정보들 좀 정리를 좀 해놓고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통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사실 잘 안 오세요. 왜냐하면 이미 강제로 너무 잘 아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또 타겟팅하는 연령대는 이미 이제 거의 결정이 된 부분보다는 앞으로 변화될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기 때문에 뭐 중학생, 뭐 초등학생, 뭐 좀 더 내려가면 미취학까지 대상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이야기 드릴 부분들은 2025년 11월 14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목요일 수능이 끝난 시점에서 현재 이제 좀 굵직굵직한 부분들 위주로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타이틀을 입시 설명회라고 잡고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좀 아셔야 하는 게 대학 입시 구조를 누가 쥐고 있느냐인데 당연히 대학교가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학교는 그 입학을 받아주는 대상이 될 거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여기서 이제 학생들을 졸업시켜가지고 대학교로 이제 많이 보내야 되죠. 그리고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이 교육제도에서 그 때마다 엄청 달라요. 그러니까 뭐 있나 없나 잘 모르겠고 그냥 넘어가는 정부도 사실 꽤 있었고요. 그럴 때는 이제 사실 사교육 업계에서 되게 신이 납니다. 그래서 정부가 크게 관심을 안 가져주면 늘 하던 대로 이렇게 쭉쭉쭉쭉 끌고 나가고 그리고 이제 예측하기가 쉽잖아요. 사교육 업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잘 가는데 최근 몇 년간은 저도 20년 있으면서 이렇게 많이 좀 변화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변화하는 것도 변화하는 건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 얘기를 좀 이따 해드릴 건데 일단 대학교는 취업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기업에 속해 있다고 봐도 돼요. 거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학교는 소위 말해 대한민국 10대 기업, 뭐 대기업 이런 데 이제 취업을 얼마나 시켰느냐. 이게 이제 대학교의 성패를 가르는 그 대학교를 평가하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평가 수치나 기준들이 취업률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는 논술과 면접을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할까요? 평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300여 개가 있는데 계속 줄고 있죠. 그 정부에서 이제 뭐 실적이라든가 뭐 입학생 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한 대학교들은 통폐합을 시키거나 폐교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는 뭐가 중요할까요? 고등학교는 당연히 합격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합격하는 거냐면 대학교인데 대학교도 그냥 대학교 아니고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스카이, 뭐 중경외시 뭐 서성한 뭐 이런 아니면 뭐 의치한약수 이런 특정 과에 합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내신으로 평가를 하죠, 학생들을. 그리고 전국에 한 2,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문계라고 보통 우리가 구분하는 뭐 일반고라고도 하고 인문계로 구분하는 학교가 1,7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대학교를 실제로 진학하는 수가 전체 졸업생의 한 70% 정도거든요. 매년 왔다 갔다 하는데 70% 밑으로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70%에서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바로 취업에 나가게 하는 그런 이제 특성화고라든가 뭐 전문 학교들을 제외하고 대학교 입시와 관련된 학교들, 직접적으로 대학교를 가야만 하는 과들이나 대학교를 보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학교들은 한 1,7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정부는 뭐가 중요할까요? 정부는 정부는 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는 인기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드릴 얘기가 좀 있는데, 어, 정부가 바뀌면 장관들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교육부 장관이 같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정부가 임기가 정해져 있고,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독재를 막기 위해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제 제도인데, 교육 같은 경우는 정부가 바뀌었다고 장관이 바뀌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막 하기에는 사실 그 저항이 굉장히 많은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나 교육열이 되게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여론이라고 하죠. 민심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일 때 교육부 장관이었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기에 굉장히 유리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가 끝난 직후에 모두 다 애들이 멍청해졌다. 책 안 읽고 문해력 다 떨어지고 학교를 막 한 2년 안 갔더니 집에서만 애들이 막 온라인으로만 수업했던 애들이 아는 것도 없고 사회성도 없고 큰일 났다. 이거 공교육에서 이거 뭔가 해줘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그런 어떤 기대와 어떤 부흥을 안고 이제 교육 정책을 이제 새로 발표를 했는데 여러모로 부침이 많았죠. 그러니까 정부의 힘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어요. 네, 자세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의 정책적으로 무언가를 막 힘을 받을 수 있는 되게 안정적인 정부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안고 있는 어떤 기대나 뭔가를 해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 마음이 되게 좀 뭐랄까, 하여튼 좀 고난의 시간들을 좀 보냈어요. 그래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지금 이제 교육부 장관도 당연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왜 그 예능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앞 사람이 한 5분 요리를 해요. 그리고 좀 나갑니다. 그러면 다음 사람이 와서 또 앞 사람이 한 걸 보고 뭘 하던 거지? 이러면서 이제 그 주방을 보고서 또 한 5분 요리를 해요. 그 뭔가 되겠죠. 그리고 또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또 이런 식의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뭔가를 잘 공유해서 자 우리가 요번에 만들 요리는 뭐 백숙이야 아니면은 뭐 전복죽을 끓일 거야 아니면 우리가 뭐 치킨을 튀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앞 사람이 한 걸 보고서 아 모르겠어 마음에 안 들어 나 새로 할래 이런 식의 액션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일부러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안 넣었는데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사실 역사 속에서 지금 사라져가고 있죠. 저는 디지털 교과서가 좋다 나쁘다를 주장하기 이전에 전 정부에서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무언가를 이렇게 해 놓았으면 사실은 분명히 폐지하자까지는 아니라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으니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일단은 교과서의 레벨로는 넣지 말고 보조 교재로 넣되 점점점 발전시켜서 추이를 지켜보자 뭐 이런 정도로 마무리했다가 이제 교육부 장관 바뀌자마자 이제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가 진행이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디지털 교과서에 들어갔던 수많은 그 자원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제가 뭐 기회가 되면 다음 웨비나라든가 한번 다룰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정부의 영향이 굉장히 교육 정책에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정부는 뭘 쥐고 있냐면 평가 방식으로 수능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공교육 기관의 제도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정부가 이제 총괄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수능을 통해서 대학 입시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정부에서 수능을 관리하고요. 고등학교에선 내신을 관리하고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논술 면접으로 학생들이 평가를 해요. 그 학생들은 논술 면접, 내신, 수능 이게 다 자신들이 평가받는 요소인 거예요. 근데 잘 보면 대학교는 취업률이 중요하니까 취업이 잘 될 만한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먼저 많이 뽑아가고 싶겠죠. 그리고 고등학교는 합격률이 중요하니까 어떻게든 스카이에서 혹은 존경의 시서성한급에서 우리 아이들을 많이 뽑아갔으면 좋겠으니까 내신 점수를 좀 최대한 1점이라도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우리 학교 애들이 대학교 갈 때 유리하게 점수를 내신 평가를 주고 싶겠죠. 그러면은 막 문제가 되게 쉬워지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것도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정부는 수능을 가지고 학생들의 평가를 해야 되니까 학생들이 일단 수능 시험을 보는 목적 자체가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얼만큼 있느냐 뭐 이런 걸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그 수능이라는 평가 자체가. 근데 이거를 막 어렵게 만들어서 학생들을 변별력을 막 높여가지고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되게 못하는 학생의 격차를 막 벌려놓고 막 이러는 거를 좀 기준을 정확하게 딱 세웠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시대와 상황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어제 수능 같은 경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어제 밤에 수업이 좀 늦게 끝나고 영어 하나만 풀어봤는데 뭐랄까 어휘에서 오는 압박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다 자세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좀 어려운 단어 활용들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선지를 헷갈리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단어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거는 감으로 찍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 총 이제 45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듣기 평가까지 시간 안에 문제를 다 정확하게 본인의 풀 컨디션으로 읽고 풀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개인적인 의문인데 왜 이렇게 빨리 문제를 풀게 했을까요? 시간을 거의 한 문 듣기 평가 빼면 한 문제당 1분 몇 초 컷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평균 잡고.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글을 빨리빨리 읽고 빨리빨리 이해하는 게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랑 막 뭐가 그렇게 엄청 관계가 있을지 특히 요즘 같은 AI 시대에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좀 의문이 좀 듭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이제 각 파트별로 대학교, 고등학교, 정부가 다 원하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다 쥐고 있는 카드가 달라요. 뭐 논술, 뭐 내신, 수능 이렇게 다 쥐고 있는 카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 걸 좀 인지를 하고 이제 제도를 볼 텐데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수시랑 정시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학교를 갈 때는 요 두 가지 방법 말고 없습니다. 수시 아니면 정시요. 그러니까 전체를 100으로 놓고 수시가 60%, 정시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수시는 크게 학생부 종합, 학종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이라고 보통 부르는 학생부 교과가 있는데 학생부 교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교과는 내신 성적 위주로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내신 성적이라고 하면 뭐까지 포함될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는 지필평가, 수행평가를 포함해서 이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학업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했는가, 어떤 성취를 이뤘는가를 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 아주 그냥 간단하게 단순화시키면 시험 성적 위주로 반영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부르는 이 점수를 위주로 반영을 해서 소위 말해 공부 잘하는 애들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은 이제 내신 성적 외적인 부분으로 갑니다. 뭐 자기소개서라든가 뭐 추천서라든가 뭐 면접이라든가 뭐 비교과적인 활동들을 좀 가지고 이제 반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다양하게 수시 평가 요소가 있는데 이건 좀 학교마다 좀 다양하니까 지금 다루기 좀 어렵고 어쨌든 내신 성적 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학생들을 좀 평가하는 부분이 좀 있다. 근데 이렇게 평가를 하면 저희가 아까 웬만하면 합격을 좀 많이 시키고 싶은 고등학교 입장에서 내신 성적 어쨌든 잘 주고 싶잖아요. 아무리 상대평가라서 등급을 나눠놨지만.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준 내신 성적을 대학교가 곧이곧대로 믿어주지 않아요. 절대로 믿어주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런지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학교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요. 제가 오늘은 하나만 보여드릴 거긴 한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외고를 하나 볼게요. 대원 외고를 보겠습니다. 대원 외고를 들어가서 물론 여기 이거 말고도 되게 볼 정보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오늘은 대원외고의 시험 성적에 대한 것만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공시 정보가 있습니다. 교육 활동 어떻게 하는지, 여건이 어떻게 되고, 학생들은 또 어떻게 있고, 선생님들은 또 어떻게 있고, 예산도 어떻게 다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맨 끝에 있는 학업 성취 상황, 사항에서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 여기를 들어갑니다. 여기를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번호를 이제 사람 인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0984117 누르고 들어가면 자, 요렇게 바로 떠 있는 거 말고 지난 시즌을 보셔야 돼요. 지난 시즌 2015년 4월에 시험 본 결과를 또 900 네, 입력을 하시고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평균이 나오고요. 표준 편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라는 거는 요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나 그 학생들의 점수가 넓게 펼쳐져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공부를 잘하는 외고나 뭐 특목고나 이런 고등학교는 표준 편차가 10을 안 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독일어 회화의 평균이 91.6이면 91.6에서 점수 편차가 6.5점 이상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91점대에 점점 촘촘하게 몰려 있는 거겠죠. 근데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이 평균을 기준으로 넓게 퍼져 있는 거겠죠. 제가 이게 공부를 잘하는 학교는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이러면 보이시나요? 네네. 이렇게 들어와서 그러면 들어오는 장면부터 하나도 못 보셨겠네. 요거는 다시 처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원외고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새 창이 뜨면 여기 내리셔서 오른쪽 끝에 학업 성취 사항 요 궁금하시면 이제 여러분들 집 주변에 있는 학교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들어가셔서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사람 인증하는 과정이 뜹니다. 19319 요거는 모든 학교가 다 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 정보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평균만 나와 있기 때문에 표준 편차를 보려면 이제 지난 시즌을 봐야 됩니다. 한 번 더 사람 인증을 해주시고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학년별로 뜹니다. 보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보면 대략 그 학교의 시험 문제 수준이라든가 학생의 수준을 유추할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평균이 82점인데 표준 편차가 6.8이면 이 평균 점수 기준으로 아무리 넓게 퍼져봐야 6.8점 이상을 벗어지지 않는 거죠. 네, 이 학교는 레벨이 높기 때문에 2가 없습니다. 제가 제 고향에 있는 학교를 하나 검색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 고향이 경기도 이천인데 이천에서 효양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떤지 여기도 나름 동네에서는 그래도 공부를 좀 한다. 매년 서울대도 한두 명씩 보낸다. 뭐 이런 학교거든요. 참고로 아까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이제 한반 전체가 대부분 서울대를 간다거나 뭐 이런 식의 레벨인데 자,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58014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비교를 해보면 학교별로 공부를 누가 더 잘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보면 표준 편차가 10이 넘죠, 다. 그죠? 통합사인데 막 표준 편차 막 14, 통합과학은 17. 그러니까 보통 과학이 그리고 평균도 훨씬 낮습니다. 이 평균 높는 게 체육이랑 미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체능은 실기로 보통 이게 진행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면 성취도 비율이 2도 이렇게 잘 나오죠. B등급이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평균과 표준 편차에서부터 이미 차이가 나요. 참고로 이거는 제가 그 실제 학교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일반고 기준에서 평균 점수를 70점 정도에 맞추려고 의도적으로 난이도 조절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런 메인 과목들은 보면 기가 막히게 71, 69, 74 뭐 요 라인에 걸쳐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선택 과목들 탐구 과목들을 제외하고 국영수는 어지간하면 요 레벨에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아이들의 실력이에요. 진짜 잘하는 애들은 요 평균 기준으로 12점보다 높을 수도 있지만 진짜 못하는 친구들은 뭐 요 점수 12.5 밑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갭이 크다.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많거나 혹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아까처럼 대원외 같은 경우는 다 10점이 안 넘죠. 표준 편차가 다 평균도 다 높고 평균도 거의 8, 90점대잖아요. 그 거기에서 10점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러기 좀 어렵긴 한데 제가 그 제 동기 중에 과천외고 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영어 시험이 어 자기가 이제 꼴찌였는데 91점이라 그랬어요. 자기 시험 점수가 91점 맞고 그때 그 꼴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표준 편차가 촘촘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마다 어 수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 비교로 서울 학군지에 있는 고등학교랑 강원도에 이제 전교생 한 30명 정도 되는 고등학교랑 학교 수준이라든가 뭐 시험 레벨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등하게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에 1등급이 찍혀 있어도 대학교는 그걸 고지고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이 학생이 1등급을 받아왔는데 나는 그걸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1등급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수능 최저라는 제도를 반영을 합니다. 물론 여기 이제 수능 최저에다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논술 면접을 추가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반영을 좀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뭐 등급화 시키잖아요. 그래서 뭐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 컷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이런 식이에요. 뭐 2합 6. 2합은 뭐냐면 두 과목의 등급을 합친 게 6등급 안에 들어오면 합격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국어랑 영어에서 국어 3등급, 영어 3등급이면은 합쳐서 6등급이잖아요. 그러면 합격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최저 라인을 좀 정해주는 게 수능 최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수시는 학교에서 점수를 준 걸 기준으로 평가를 하되 그게 학교마다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수능 최저 등급을 좀 보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시는 이게 굉장히 좀 짜릿한 부분인데 어 이런 거예요. 어제 수능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시는 이제 수능 위주로 갈 거냐 실기 위주로 갈 거냐인데 사실 실기 위주도 예체능이 아니면 사실은 다 수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그날 컨디션 잘 관리해가지고 그날 하루 시험을 잘 보면 거기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원하는 대학교를 골라서 갈 수 있어요.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세 번 원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 카드는 이제 6장을 쓸 수가 있고요. 정시 카드는 3장을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수시에서 합격이 확정이 되면 정시를 아무리 그러니까 수능을 아무리 잘 봐도 수능 점수를 활용해서 정시 지원을 못 해요. 이거를 이제 업계에서 수시 납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정시가 더 높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점수를 만약에 받아요. 근데 이미 수시 합격이 나버린 상황 있죠. 수능 최저만 맞추면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정시 높은 점수를 받아도 수시에서 합격한 학교 중에 가야 됩니다. 정시를 못 넣어요. 이런 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라고 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자신 있으면 정시로 뚫고 들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말이 많아요. 정시는 내신 반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애들을 이제 정시 파이터라고 부르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얘들은 학교 선생님들을 엄청 무시해요. 신경을 안 쓰고 오로지 나의 인간 선생님만이 나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봐야 선생님 저는 정시로 대학 갈 건데 그거 꼭 해야 되나요? 막 이런 분위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어도 학교에서 선생님 말 안 듣고 선생님이 하라는 거 잘 안 하고 뺀질뺀질 대면서 수업 시간에 막 수능 모의고사 계속 풀고 있으면 그게 보기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시 파이터들은 학교에서 이미지가 살짝 안 좋습니다. 선생님들이 잘 안 줘요. 그러면서 너 이렇게 어디 가나 보자 뭐 이런 소리 듣게 되고 그 약간 좀 장단점이 있죠. 근데 그래서 정시 같은 경우도 얘가 이제 최근에 그 학폭 이슈 터져가지고 애들 줄줄이 막 대학교에서 막 떨어뜨리고 막 이런 이슈 보셨죠?
그래서 정시는 공부를 잘하고 실력이 있는 것까지는 확정을 하겠는데 얘가 진짜 괜찮은 인간인가에 대한 의심이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 그래서 부릅니다. 그래서 면접을 본다거나 뭐 이런 전형들이 좀 있어요. 이건 학교마다 뭐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대학교를 수시 아니면 정시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와 고등학교와 정부가 서로 잘 줄다리기를 해서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아이들을 평가를 하고 그리고 수시와 정시 요 두 가지 방법으로 대학교를 가게 되는데 이제 이런 거죠. 어, 대학교를 가는 것 자체가 입시의 최종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사실은 다양한 인재를 폭넓게 길러내고 양성하는 느낌보다는 대기업에서 뽑기 좋은 신입사원을 육성하는 듯한 느낌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AI 시대에서 인도 애들을 밀어낸 게 중국 애들이거든요, 지금. 그럼 전 세계 AI 엔지니어 중에서 수석 코치라든가 수석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죄다 중국 사람이에요. 그 AI의 데모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도 중국 사람이고요. 우리 얼마 전에 그 깐부치킨 먹었던 젠순왕도 중국계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재들이 계속 중국에서 육성되고 있어요. 물론 거기도 공부 방식이나 입시 제도를 보면 우리나라 못지않게 가혹하긴 합니다. 근데 방향성이 조금 달랐던 거죠. 우리나라는 열심히 의대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할 때 걔네들은 이제 기술에 엄청 투자를 했던 거죠. 그래서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 정부라든가 혹은 뭐 대학교라든가 뭐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뭔가를 몰아가고 그걸 학생들이 물론 선택을 하는 것도 있지만 시스템 안에서 우리나라 최고 직업은 지금 의사인 것처럼 교육제도 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되게 이상한 얘기잖아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제가 좀 AI 엔지니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좀 폭넓게 자기 직업을 가져가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주 교육부 장관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이제 이제 어쨌든 실행이 됐죠. 얘기를 좀 하는데 이제 학점제는 대학교에서 따온 겁니다. 근데 이제 학점을 선택할 때 대학생들은 본인이 본인의 원하는 과목을 선택을 이제 듣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듣고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그래서 필수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에 대해서 선택지가 넓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학점을 받을 수 있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학점제를 쓸 경우에 이제 이런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그 의도는 학생들이 이제 진로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수 기준에 맞춰서 학점을 취득을 하고 그걸 이제 누적 쌓아서 졸업을 하는 제도인데 이게 성립이 되려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상대평가 제도에서 절대평가로 넘어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나와 비슷한 적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클래스를 이루게 되고 거기서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거기서 상대평가를 해버리면 점수를 받을 때 인원수에 따라서 내 등급이 좌지우지 돼요. 그러니까 이 반에 10명이 있냐, 30명이 있냐, 20명이 있냐에 따라서 내 등급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진로 적성에 따라서 선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써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절대평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이건 누가 반대했냐면 대학교가 반대했습니다. 대학교가 왜 반대했냐면요. 보세요. 대학교는 취업률이 굉장히 중요하고 학교에서 주는 내신 자체를 원래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수시로 오는 내신 위주로 대학교에 오는 애들은 수능 최저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얘들 한번 거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는 이미 고등학교에서 주는 내신 점수를 크게 신뢰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절대평가로 바꿔버리면 너네 전부 다 A뿔 주고 우리는 그럼 그 A뿔 1등급
못 믿을 것 같은데 그래서 대학교가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평가 자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대학교가 반대해서 지금 상대 평가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굉장히 좀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 더, 수능을 볼 때 내가 선택한 과목을 가지고 수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교학점제를 이제 열심히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해 나갈 때 이주교부 장관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정확한 워딩은 아닌데 지금의 수능 제도의 평가 제도를 이제 바꿀 것이다. 새로운 평가 제도가 도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본 이제 학부모들이 난리가 난 거죠. 우리 애는 초5 때부터 초4 때부터 수능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그거에 맞도록 지금부터 교육을 쭉 시켜왔는데 갑자기 이걸 바꾸면 어떡하냐고 우리 애는 대학교 어떻게 가냐고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정부가 학부모 편을 듭니다. 그래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한 발 물러서죠. 수능은 손대지 않겠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요번에 교육 개정되고 첫 실행이 올해였잖아요. 2025년도. 그러면 이제 고교학점제 정식 시행이 2025년도니까 이걸 통해서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첫 수능을 보면 2028년 수능이에요. 그래서 그때 수능을 이제 어떻게든 좀 개편을 하든 폐지를 하든 뭐 새로운 평가 제도를 가지고든 했었어야 되는데 학부모들이 수능을 유지하는 걸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평가한 과목으로 수능을 보게 해줘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내가 선택한 과목으로 수능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선택한 과목은 수능에서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은 선택 과목이 있어요. 요번 수능에서도 제가 이따 다룰 테지만 선택 과목이 되게 중요한 요소였는데 2028년 수능부터는 선택 과목을 폐지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고교학점제를 다시 내년 2월에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확정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발표된 사항으로는 2028년 수능에는 선택 과목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공통 과목만 가지고 수능을 봐야 돼요. 근데 웃긴 건 지금 현재 고등학교 커리큘럼에서 공통 과목은 전부 다 1학년 때 배웁니다. 고1 때 끝나요. 그리고 고2, 고3 때 주로 배우는 선택 과목들에 대해서 내신, 아까 얘기한 수시, 요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 여기에서 평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능이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럼 만약에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60%가 수시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 아니면 교과를 이제 준비를 하고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수능 최저는 1학년 때 배운 공통 과목 안에서만 나와요. 그러면 얘네들은 수시 준비하는 얘네들은 수시 준비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수능 최저를 감안해서 수능 준비를 고1 때 이미 끝난 과목인 공통 과목들까지 수능 준비를 3년 내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수시와 정시를 나눈 뭐 의도 중에 하나일 텐데 다 준비해야 되는 현실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형적인 제도가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의 의도 자체가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좀 힘있게 밀어서 이 제도 자체를 쭉 절대평가로 가져가고 그리고 수능은 이 선택한 과목들 자기 적성에 맞는 공부를 가지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능에서도 그런 부분도 해줘야 되는데 수능은 요지부동입니다. 이거 30년 됐거든요. 이게 벌써 지금 90 몇 년도에 94년도인가 처음 시작해가지고 아주 오래됐어요. 시대가 벌써 강산이 바뀌어도 세 번이 바뀔 시간 동안 수능은 큰 변화 없이 요지부동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평가 제도가 바뀌지 않으니까 대학교 평가 제도가 바뀌지 않으니까 고교학점제 이런 거는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엉망이 됐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아까 그 예능에서 5분씩 서로 이렇게 터치해서 요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제도가 지금 자꾸 이상한 요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복죽인지 삼계탕인지 알 수 없는 요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고1들한테
뭔가를 예측해서 진로라든가 입시 상담을 해주어야 되는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미안한데 아무것도 모르겠다. 내년 2월이면 그래도 겨울방학 때니까 그때라도 최대한 좀 팔로우업해서 준비를 하자. 대신 우리는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고 있자. 요 정도밖에 못 해주고 있어요. 원래대로면 뭐 학종으로 가든 뭐 교과로 가든 여러 가지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뭐 세특이라든가 뭐 이런 포트폴리오를 막 준비해주고 있어야 되는 시기인데 알 수가 없습니다. 좀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한계가 부딪히는 게 이거는 이제 고교학점제 시행하자마자 선생님들이 다 데모했죠. 왜 그러냐면 대학생들은 학점을 선택할 때 이런 거에서 기억하십니까? 주사파, 뭐 주삼파 뭐 이래가지고 몰아서 학교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월요일 하루 쉬고 뭐 화수목금을 학교를 간다든가 아니면 월화 갔다가 수요일 날 하루 좀 쉬면서 리포트나 이런 거 좀 하고 목금 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고등학생은 그게 되나요?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30과목을 열어놓고 많죠. 30과목이나 개설을 해놓고 여기서 6개 선택해서 들어라 뭐 이런 식인 건데 사실은 얘네들은 월요일도 학교를 가고 화요일도 학교를 가고 뭐 시험표 짜는데 봤더니 내가 전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싶습니다. 5교시는 제가 빼고 싶어요. 뭐 이런 게 안 되니까 어떻게 바꿔놨냐면 뭐 5과목 중에 하나, 5과목 중에 하나, 뭐 5과목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간표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 4교시에 한 5개가 개설돼 있으면 그 중에 하나 듣는 거예요. 뭐 화요일 2교시에 뭐 5과목 선택돼 있으면 그 중에 하나 골라서 듣는 거지. 되게 선택 과목이 많고 우리가 그 대학교 수강 신청해가지고 뭐 이렇게 수강 신청 막 광클 해서 성공하고 막 이런 것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30개 과목을 학교에서 소화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교사들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사범대를 졸업을 했겠죠. 아니면 교직을 이수를 임용고시를 보거나. 근데 내가 그래서 뭐 지리 전공을 했어. 그러면 이제 보통 사회탐구 과목 쪽을 가르치겠죠. 지리를 하면 제일 좋고. 근데 지리 전공한 선생님들이 뭐 세계사 가르칠 수도 있고, 뭐 왜냐하면 거기서 충분한 영향을 다 배우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독일어 전공하신 분이 학교에서 영어 가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학기에 이분들이 원래 맡은 수업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슨 경우냐면 내가 영어 한 과목을 뭐 1반부터 5반까지 가르칠 거냐 뭐 아니면은 뭐 6반부터 10반까지 가르칠 거냐 뭐 요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 내가 뭐 1반부터 5반까지는 영어 가르치고 뭐 뒤에 6반부터 10반까지는 독일어 가르치고 뭐 이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번에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과목이 이렇게 넓어지니까 선생님들이 막 두 과목 세 과목씩 준비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사실 우리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업만 한다고 알고 있는데 교사 업무 중에 수업은 정말 많이 잡아봐야 한 2, 30%입니다. 이분들은 교육 공무원이세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처리해야 되는 행정 업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은 특히 월요일에 공문 엄청 그 메신저로 오고요. 그리고 협조 요청 같은 거 막 와가지고 막 설문조사 좀 해줄 수 있냐, 뭐 자료 좀 요청해줘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은 거기 또 관료 사회잖아요. 직급이 있고 레벨이 다 있고 되게 관료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업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되게 제한적인데 수업량이 늘어나니까 제대로 이게 일 처리가 안 되고 출석 처리 같은 경우도 기존의 방식이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출석부 하나 가지고 선생님들이 출석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 반 단위로 출석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 학생이 들어가는 수업이 다르니까 출석 처리도 다 다르고 이거 처리하는 방식도 다 이제 새롭고 그러니까 일 처리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 도저히 아닌 것 같다고 애초부터 고교학점제 이르다 이르다 이거 너무 빠르다라고 디지털 교과서 포함해서 힘들다고 얘기했던 게 터집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이제 결국은 이제 중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학생들은 학생대로 내가 좋아하는 적성을 선택하기보다는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대학교는 이런 식으로 그 공통 과목만 가지고 평가하는 수능으로는 아이들의 제대로 된 실력을 평가할 수 없다고 이제 판단이 돼서 대학은 이제 수능조차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저 등급 자체를 안 믿게 됩니다. 왜냐면 이건 제가 그 서울대 입학사 장관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앞으로는 수능 점수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평가 방식으로 학생들을 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김대중 교육감이 이제 요걸 맡아서 이제 사실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왜냐면 애초에 완전하지 않은 그 굉장히 기형적으로 변형된 어떤 제도를 정상화시키거나 개편하거나 혹은 폐지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내년 2월에 확정을 한다고 하니 그 전에 스멀스멀 이제 여론 파악하려고 뭔가 이제 뉴스를 흘리겠죠. 그런 것들을 좀 동향을 좀 파악을 해야 되고 비슷한 현상으로 제가 어제 수능 이제 저는 아직 영어밖에 못 풀어보긴 했지만 동향을 좀 살펴보고 저도 이제 어쨌든 업계에 있으니까 다른 주변 강사들한테 물어보고 하면 요번에 가장 도드라지는 키워드가 사탐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런이 이게 도망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도망치는 거냐면 원래는 이과생들은 과학 탐구를 두 개 골라서 시험을 봐야 돼요. 당연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문이과 통합인재를 육성하겠다라는 명제 아래 이과생도 사탐 볼 수 있고 문과생도 과탐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문과생이 과탐을 보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사탐은 대부분의 과목들이 단순 암기에 해당합니다. 근데 과탐은 수학적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수학 싫어가지고 문과로 온 애들한테 과탐을 선택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과탐을 풀 수 있는 수학적으로 뭐 이과 성향이 좀 강한 친구들이 단순 암기를 통해서 점수를 따는 건 사실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과생이 선택 과목에서 사탐을 선택합니다. 근데 물론 나중에 대학교 이제 입시를 할 때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봤을 때 야, 너는 왜 우리 거 오면서 사탐을 두 개나 했니? 막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전공의 정체성을 좀 의심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 다 바꾸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한 과목은 과탐을 가져가고 한 과목은 사탐 중에서 자기가 조금 노력해서 암기해서 공부해서 점수 받을 수 있는 이제 과목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요게 요번 사탐 난이도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 이과생들이 사탐론 하는 거를 예상을 하고 난이도를 높였다라는 지금 그러니까 썰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추측이 좀 있는데 그래서 요번에 사탐 과목들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탐에서 점수 따는 것보다 쉽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과생들 사이에서 이게 이제 높은 확률로 2028년도에는 선택 과목이 폐지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러한 양상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이제 입시 상황이 여러모로 좀 복잡하고 막 엄청 희망적이지 않아요. 이게 저는 맞아요. 실제로 제 제자들 중에 이게 원래 없던 현상인데 이런 거요. 전략적으로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 전략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교 탑을 찍고 전교 한 3등 안에 졸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근데 공부를 잘 못하는 고등학교에 갔기 때문에 이 친구는 실제로 내신 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거기서 점수 따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략 성공을 했죠. 그래서 동국대학교에 공대를 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제대로 된 영어 공부나 수학 공부를 하지 않고 입시에 그 내신 따기에 딱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좀 얄팍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겪었던 일이에요. 저한테 여름방학 때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저한테 와서 과외 좀 해달라고 대학교에서 영어 원서 보고 막 하는데 하나도 못 따라하겠다고 영어 과외 해달라고 그리고 수학쌤한테 물리 과외를 받는.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생이 돼서 다시 고등학교 쌤을 찾아와서 또 과외를 또 받아요, 대학생이. 이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없었던 현상인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있는 현상입니다. 몇 년 전부터 있어요. 이거 뉴스에도 나왔어요, 이런 사례가 한 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좀 얘기를 하기를 이제 너무 길게 막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벌써 45분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좀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입시 제도가 뭐가 되든 입시 제도에 맞춰서 내가 대학 가는 게 목표야라는 어떤 좁은 그런 프레임 안에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이 제도 안에 갇히지 않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앞으로 이제 웨비나 진행하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할 방법들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제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이기도 한 건데, 제가 영어를 20년 가르쳤잖아요. 근데 제발 영어는 말할 수 있는 영어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는 뭐 되게 선동일 수도 있고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공교육 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목표가 제가 느끼기에는 대기업에 알맞는 신입사원 육성 과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느끼냐면, 한국의 영어 선생님들의 역량이 되게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사범대 그거 아무나 가는 학교 아니거든요. 그 입시 장벽도 되게 높은 과이고, 거기서 졸업하기까지 대학원까지 나와야 되는 과정이고, 절대 쉽지 않은 코스들을 엄청 노력해서 나오신 분들이고, 특히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들은 100% 영어로 영어 수업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이에요, 다. 진짜 실제로 그래요. 그 정도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거의 상위 10% 분들을 데려다가 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수료해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대학 학교에 이렇게 실전 투입을 하는데,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스피킹 수업을 안 합니다, 학교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를 분석해 봐도 이런 거예요. 왜 수능 매번 킬러 문제는 순서 맞추기일까요? 대기업에서 윗사람이 오더를 줄 때 순서대로 말 안 해줘요. 생각나는 대로 본인 기준에 중요한 것부터 말해주고, 조립은 밑에 사람이 해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피킹 능력을 신입사원한테 안 줘도 돼요. 내가 영어로 말하면, 내가 영어로 메일 보내주면 너는 대답 안 해도 돼. 그거 듣고 너가 그대로 하면 돼. 너는 스피킹 할 필요 없고 리스닝만 하면 돼. 그러니까 수능은 듣기 평가가 있죠. 근데 스피킹 시험이 없죠. 그러니까 이메일 오면 영어로 읽고 해석해서 업무해야 되니까 독해 능력 엄청 빡세게 가르치죠. 근데 얘가 쓰는 시험 보나요? 수능에서? 볼 필요가 없으니까. 네가 네 생각을 써서 나한테 영어로 줄 필요는 없어.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특히 지금 이제 본인들의 자녀가 좀 초등학생이거나 좀 그보다 어리시다면, 영어 교육은 꼭 말하기 위주로 가르쳐 주세요. 말하기 위주로 가르쳐서 어 학교에서 가르치는 문법 독해가 제가 안 중요하다고 등한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꼭 말하는 것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요것만 좀 얘기하고 싶은데, 뭐 이런 얘기해요. 야, 이거 배워서 어디다 쓰냐? 2차 방정식 살아봤는데 평생 쓸모없더라는데, 잘못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의 인생의 한계가 저는 거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배워서 그것 자체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을 해결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 문제를 접근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식을 세우고 수학적 사고방식을 길러서 2차 방정식이라는 수학적인 방식 안에서 다른 세상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기르셨어야 되는데, 물론 학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쳤죠. 근데 수학은 그것 자체가 포인트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고력을 길러주는, 그러니까 특히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도 이건 나오는데, 두 자릿수 더하기 세 자릿수를 배울 때 교과서에 실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나무도막 같은 거 이렇게 막 표로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런 식을 세울 수도 있고 저런 식을 세울 수도 있고 결과는 똑같다. 수학은 답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과정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 이거가 초등학교 때 실제로 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교과서에서 안 나온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는 접근들을 가정 혹은 학원에서 해결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는 그 교과 과정 안에 있는 어떤 뭐 세 가지면 세 가지, 두 가지면 두 가지 방법을 딱 정해서 가르치겠지만, 그것 외적인 부분들을 집에서 식을 세워볼 수 있는, 이게 나중에 뭐 코딩을 한다든가 뭐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하는 거 되게 연결이 되는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요 얘기를 하고 제가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국어는 제발 독서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렇게 짧게 넘어가지 않고 나중에 한번 정말 시간을 잡아가지고 한 타임 좀 잡을 생각인데, 독서까지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다음 일정이 있어서 막 질문을 받거나 좀 소통하거나 이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혹시 단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거기서 좀 마저 소통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